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왼쪽에서 나오지 않고 아래쪽에서 나와봤는데 유치하죠? 네, 저도 왜 이렇게 유치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벌써 동아시아 수업 4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첫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지형 그리고 기후, 2번째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선사문화, 3번째 시간에 중국사를 공부하다가 말았죠. 오늘 그 3번째 중국 고대사 부분을 연결해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 중국의 고대사가 발전하면서 주변 국가들, 우리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들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관련된 역사를 시작 혹은 발전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중국의 고대사를 한번 더 수업을 해볼 텐데, 자, 우리 전 시간에 중국 최초의 왕조이지만 비공식 최초의 왕조가 어느 나라라고 했죠? 네, 선생님이 써놨던 여러분들 기준에서 왼편에 보이는 하 왕조가 비공식 최초의 왕조이고, 그리고 공식적인 최초의 왕조가 상나라. 이 상나라 다른 왕조 명칭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렇지, 은이라고 했죠? 은허의 발견으로 이 상나라의 이 국가의 존재가 확실하게 입증되었고, 한자의 기원이 되는 갑골문자, 그리고 최고 권력자인 왕이 국가의 중대상을 점을 쳐서 이 길이를 정하는 신정정치가 행해졌다는 것이 이 상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을 멸하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왕조로서 등장한 게 주나라죠. 주나라는 서주와 동주 이렇게 두 시기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서주는 수도가 호경이었던 시절, 그리고 견융이라고 하는 오랑캐의 침입을 받고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는 동주 시절, 이렇게 두 시기로 구분한다고 했죠. 특히 이 동주 시절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대, 우리가 흔히 그렇죠, 춘추 전국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가 바로 동주시대예요. 먼저 서주시대에 이야기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 서주라는 또 국가는 상을 멸하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명을 받아서 이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금 지배자로서 집권자로서 있는 것이야. 하늘의 명을 받았다는 천명사상과 집권자는 모름지기 덕으로서 국가를 통치해야 된다는 덕치주의, 그리고 지방 국가들을 자신의 친인척 가족들에게 분봉, 또 그리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는 건국의 줄임말 봉건제가 실시되었던 나라가 서주라고 했어요. 이 봉건제가 처음 실시되었을 때는 자신의 혈연들을 지방의 통치자로 임명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상당히 끈끈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듯이 가족들의 관계, 사촌들의 관계, 팔촌들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원해질 수밖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한 세대, 두 세대를 거치면서 지방의 친인척들이 운영하는 국가들은 주 왕실과는 전혀 별개의 독립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지방의 독립국가가 주 왕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독립국가로서 존재하게 되고, 서로 왕이라는 용어를 참칭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가 되는 거예요. 춘추 전국시대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라고 기억되고 있지만, 오히려 이 혼란이 긴 역사에서 보면 발전이란 이름으로 대체될 정도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문명이 만들어진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간략히 또 이야기하면, 봉건제를 대체해서 군연제라는 제도가 처음 생겨났고, 철제 농기구가 보급화되다 보니까 토지가 사유화된다거나, 그리고 제자백가라고 하는 다양한 학문이 출현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이 춘추 전국시대는 정확히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이렇게 두 시기로 구분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특히 이 전국시대 때 7개의 왕조가, 아주 큰 힘을 가진 왕조가 있었는데, 이 당시 중국 기준에서 서북방 지역에 있던 진이라고 하는 왕조가 결국에 이 전국을 제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이라는 국가가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로서 등극하는 시기가 기원전 221년이 되는 거예요. 221년.
어렵게 중국 전체를 통일한 왕조인 진이 상당히 오랫동안 왕조가 유지될 것 같았지만 이 진 왕조는 전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얼마 가지 못하고 단명하게 돼요. 고작 30년도 못 가요. 20년도 못 가는 거죠. 기원전 206년까지 이어지게 돼요. 이 진이라고 하는 왕조. 자, 오늘 이 진이라고 하는 중국 최초의 왕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 편이 공란이기 때문에 좀 왼쪽 편을 침범하면서 선생님이 필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필기는 가로로 써야 돼요. 가로로. 각 국가의 왕조 특징을 설명하면서 밑에 한참 공간이 남을 거예요. 남는 게 정상이에요. 그 남는 공간에 선생님이 따로 필기할 게 있으니까 우선은 남겨두고 가로로 선생님이 설명할 때마다 판서할 때마다 특징을 같이 필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최초로 이 전국을 통일한 이 진이라고 하는 왕조는 영토상으로만 중국을 통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토상으로만 중국을 통일했다고 하면 통일국가라고는 통일이라는 말이 약간 어울리지 않겠죠. 내부적으로도 이 중국을 하나로 통일한 왕조가 바로 진이에요. 자, 그러면 영토 이외에 어떤 것들을 통일했냐면 바로 화폐. 자, 요 진 필기예요. 좀 왼쪽으로 침범했지만 화폐와 도량령 그리고 문자, 도로망 이런 것들을 통일을 했어요. 화폐는 이 춘추 전국시대 때 각 국가마다 전부 다 달랐는데 반량전이라고 하는 화폐로 통일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전국시대에 각 국가마다 한자가 조금씩 달랐어요. 쓰는 서체도 달랐고. 그런데 진나라의 전서체로 통일을 했고, 이게 도량령이라고 나와 있죠. 도량형. 이 도량령이 부피, 무게, 길이를 재는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부피, 무게, 길이를 재는 단위가 전부 다 달랐어요. 전국 이 춘추 전국시대 각 국가마다 이거를 하나로 통일을 했죠. 하나로 통일했고, 그리고 도로망은 어떻게 통일을 했냐면 일단 도로를 깔고 도로를 정비하고, 예전에 주요 교통수단이 말이 끄는 마차죠. 이 수레 마차의 폭의 길이를 똑같이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를 깔 때 그냥 도로만 평평하게 한 것이 아니고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이 홈의 바퀴와 바퀴 사이에 이 폭을 일정하게 맞춰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차는 크건 작건 이 수레바퀴의 폭이 다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을 통일한 업적을 가진 국가가 바로 진나라입니다. 자, 화폐, 문자, 도량령 이런 것만 통일했느냐? 이런 것만 통일한 것도 아니고 바로 사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중국을 통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법가주의로서 국가를 철저히 법에 의해서 법치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에 반발해서 춘추전국시대 때 다양한 학문 중에 대표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 유가인데, 유가를 비롯한 다양한 학자와 학가들이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자 이 법가 이외의 서적과 학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을 분서갱유라고 해요. 분서갱유. 분서갱유가 뭐냐면 분자가 불사지를 분자, 불태울 분자, 뭐를 불태워? 책서자, 책을 불태우고, 법가 이외의 서적은 전부 다 불태우고, 갱유, 갱자가 파묻을 갱자, 무덤 갱자예요. 그리고 유자가 선비유자, 학자들을 전부 다 무덤 속에 파묻어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 학자들을 무덤 속에 파묻고 서적들을 전부 다 불사지른 게 아니고 법가 이외에 서적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제 어느 정도 학자를 죽이고 또 서적을 불사지른 것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서적들을 다 없애거나 그런 일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서갱유를 단행하면서 철저하게 이 법가주의를 강조했어요. 또 하나 이 중국의 골칫거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중국 영토 북부 지역에 지금의 몽골 초원 지역에 유목민 중에 흉노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흉노라는 국가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해볼 거예요. 이 흉노를 북으로 축출해놔요. 흉노를 축출. 흉노를 정벌한 건 아니에요. 이 중국 역사에서 흉노를 정벌하지는 거의 못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진 다음에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 이 흉노에게 호되게 당한 일이 있어요. 그렇듯 이때도 흉노를 북쪽 지역으로 몰아내기만 하고 다시 흉노가 침입할 것을 두려워서 흉노의 재침을 두려워서 흉노를 막기 위한 북방의 긴 토성을 세우기 시작해요. 북방의 긴 토성. 그 북방의 긴 토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이 되는 거예요. 만리장성. 아마 만리장성 여행 가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만리장성 전부 다 벽돌로 되어 있죠. 돌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만리장성은 이 준시황이 세운 만리장성이 아니고 그건 한참 이후에 명나라 시대 때 이 세운 재보수한 이 만리장성이에요. 이때는 전부 다 흙으로 세웠어요. 흙으로. 이 흉노의 재침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이라는 걸 세웠고 또 이때 자신의 위엄을 이제 드높이기 위해서 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요. 선생님이 방금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진시황이라고 했죠. 자신을 가리키는 용어로 왕이 아닌 황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황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요. 근데 진시황, 시자가 또 앞에 붙었잖아요. 왜 시황제냐면 황제라는 용어를 시자가 우리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죠. 시자가 처음 시자예요. 그래서 첫 황제라는 뜻의 시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천하를 다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철저히 법가를 강조하면서 학자들을 탄압하고 봉건제에 익숙해 있는 지방 국가들을 군연제를 실시하면서 탄압하는 어찌 보면 탄압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 억누르는 일들은 아직 중국에게 익숙치 않았나 봐요. 또 이때 때마침 중국이 철저히 법가주의를 강조하면서 법에 어긋난 사람들은 정말 엄벌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농민 무리가 성을 축조하러 먼 길을 이동하는데 이 가는 도중에 비를 만난 거예요. 비를 만나가지고 제시일에 그 공사 현장에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공사 현장에 가버리면 시일 안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 농민 무리 중에 진승오강이라는 사람이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차라리 이 나라를 뒤엎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을 남기면서 중국 최초로 농민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반란이 진승오광해난이에요. 진승오광해난이에요. 이 진승오광해난으로 중국 최초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을 기점으로 진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요. 참 어찌 보면 전국을 통일한 이 거대한 왕조인 진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꼴이죠. 이렇게 진 왕조는 끝나게 되고 다시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각 지방에서 영웅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시기가 206년부터 202년까지 시기예요. 이 시기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나와요. 바로 초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항우가 이때 등장하고 이때 천하의 패권을 두고 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유방이 등장해요. 초한지라는 소설책으로도 유명한 그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시기예요. 항우의 초와 유방의 한나라가 치열하게 천하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이 형국을 게임화시킨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판이에요. 이 장기의 빨간색 왕덩어리에는 이 한자가 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초록색 왕덩어리에는 이 초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 두어보신 일이 있으세요? 장기에 빨간색이 메인일까요? 아니면 초록색이 메인일까요? 예, 빨간색이 메인이에요. 장기를 더 잘 두는 사람이 빨간색을 잡거든요. 이 초한대전의 주인공도 결국엔 유방의 한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잡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새로운 통일 왕조로서
한나라가 등장해요. 근데 또 이 한나라를 표시할 때는 주나라를 표시할 때와 비슷하게 연도 표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연도 표시를 하고 한 왕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왕조는 202년에 초한대전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의 한을 전한이라고 해요. 전한이라고 하고, 그리고 AD 8년부터 23년도까지 새로운 왕조, 신이라고 하는 왕조가 등장하고, 다시 한나라 왕조가 부흥을 해요. 그 한나라 왕조는 후한이라고 해요. 후한이라고 하고, 이 시기가 AD 220년이에요. AD 220년. 그리고 한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60년의 시기를 삼국시대라고 해요. 삼국시대. 우리 삼국시대 많이 들어봤죠? 우리 고구려 백제신라의 삼국시대도 있지만 중국에도 삼국시대가 먼저 있었어요. 요 삼국시대 유비간우 장비 나오는 그 삼국지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여기 대표적인 나라가 우린 삼국지의 주인공을 유비라고 알고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주인공이 조조예요. 조조의 나라가 어느 나라죠? 그렇죠. 위나라예요. 위나라와 유비의 총나라 그리고 선권의 오나라가 이 병립하고 있었던 시절이 바로 이 삼국시대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초한대전의 승자인 한나라 왕조를 이제 설명해 볼 텐데 전한과 후한으로 나눠놨죠. 신이라고 하는 왕조를 중심으로. 그래서 앞에 있는 한나라 왕조다 해서 앞전자, 은 뒤후자예요. 중간에 신이라고 있는 왕조가 껴있기 때문에 전한, 후한 이렇게 나눠야 했어요. 참고로 진나라의 수도와 전한의 수도는 비슷한 지역이에요. 지금의 시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전부 다 황하강 유역이에요. 전부 다 예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동아시아의 선사문화 설명할 때 양사오 문화 유역 인근 지역이에요. 양사오 문화. 이 진나라의 시안, 한나라의 시안. 진나라 때는 시엔양이라고 불렀어요. 시엔양. 이때는 시안이라고 불렀고. 자, 먼저 그러면 전한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텐데 누가 세웠죠? 유방이 세웠죠? 그래서 유방의 왕호명은 한고조예요. 한고조 유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유방은 아주 자신감이 지금 넘쳐 흐르겠죠. 왜?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어찌 보면 과거에 진시황과 같은 위치에 이제 자신이 올라간 거예요. 유방은 이 어마어마한 귀족 가문의 출신이 아니고 아주 평범한 시골 촌뜨기 출신이에요. 시골 촌뜨기로서 중국 최고 집권자가 되다 보니까 그 기세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근데 이 한고조 유방도 과거에 진나라가 무리하게 군현제를 실시하다가 여기 선생님이 이제 쓰지 않았는데 하나 그냥 또 필기를 해볼게요. 요거 안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때 진나라가 여기 앞에 부분, 위에 부분이나 뭐 밑에 부분 상관없어요. 군현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다가 결국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모습을 한고조 유방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천하를 통일했다고 하지만 진처럼 군현제를 실시하기에 너무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실시한 게 군국제라는 약간 절충된 방안의 제도를 실시해요. 군국제는 뭐냐면 주나라의 봉건제와 그다음에 진나라의 군현제를 합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봉건제와 군현제를 어떻게 합쳤냐면 한고조 유방이 다스리는 중앙은 군현제로 다스리고 한고조 유방이 다스리는 소규모 지역은 군현제로 다스리고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의 서울은 군현제로 다스리고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나머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친척들을 보내가지고 제후들을 보내가지고 다스리는 봉건제로 절충해서 시행했다는 거예요. 약간 군현제를 급작스럽게 전국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이 진나라처럼 멸망할까 봐. 그래서 이런 절충안을 시행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봉건제는
이 중앙집권에 반대되는 제도죠. 이건 없어져야 돼요. 근데 단방에 없애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절충안 제도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 한고조 유방은 진정 천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또 누구를 정벌하고 가냐면 진나라 때도 이들을 몰아내기 했지만 완전히 정벌하지 못했다고 했죠. 바로 이 흉노를 정벌하라고 해요. 진나라 때도 흉노를 쫓아내긴 했지만 이들의 재침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위쪽에다가 만리장성의 토성을 세웠죠. 한고조 유방은 흉노를 아예 그냥 쓸어버리고 싶었나 봐요. 쓸어버리고 싶어서 정말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정벌하러 갔지만 이때 도리어 완패를 하게 돼요. 완패를 넘어서서 완전 개망신을 당해요. 개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흉노와 맞붙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흉노에게 이 한고조 유방이 사로잡히게 돼요. 사로잡힌 다음에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돌아오게 되고 매년 흉노에게 공물을 갖다 바치면서 우리 제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한나라와 중국 왕조와 흉노의 관계가 상하 관계의 굴욕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 한고조 유방이 완패하고 사로잡히게 되는 사건을 뭐라 부르냐면 평성의 치라고 해요. 평성의 치. 이 평성은 황하강 북쪽 지역에 평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한고조 유방이 사로잡히게 되고 요때 큰 치욕을 당했다. 부끄러울 치. 그 치자를 따가지고 평성의 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고조 유방이 요때 이제 살아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나 한 번만 봐주면 너희 흉노에게 매년 진귀한 물건들을 갖다 바칠게 이런 식으로 타협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귀한 곡물만 갖다 바친 게 아니고 이 한나라의 여인들을 흉노에게 공료로 갖다 바치기 시작해요. 상당히 굴욕적인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흉노와 약간 좀 화친 아닌 화친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는 흉노를 정벌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중국 왕조라고 하면 엄청나게 대단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 왕조도 꼼짝 못할 만한 주변의 국가들, 주변의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제일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바로 흉노와 한고조 유방이 싸운 이 평성의 치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제 흉노, 유목민이라고 한다면 오랑캐라 여기고 그들의 정치 문화 수준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중국 왕조도 이 꼼짝 못할 또 어찌 보면 이때만 꼼짝 못한 게 아니고 중국 왕조는 그 북방의 유목민에게 항상 시달리게 돼요. 중국 왕조가 동아시아 문명의 발상지이기는 하지만 언제나 중심의 역할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것을 아는 것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고조 유방 때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나라 단계가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한무제가 등장해요. 한무제. 자, 한무제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우리 동아시아사 문제를 수능 문제로 출제를 낼 때 첫 번째 문제가 동아시아 선사 문화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2번 아니면 3번 문제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어디냐면 이 한무제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한무제를 중심으로 한무제와 한국, 한무제와 베트남, 그리고 한무제와 일본, 한무제와 직접적으로 일본과 관련된 일은 없지만 어쨌든 이 한무제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과 흉노와 관련된 일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한무제 때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역길이 뚫려요. 그 길이 비단길, 실크로드라고 하는 그 길도 요때 뚫리게 되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도식화된 모습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 한무제 때는 그야말로 정복왕이라고 할 정도로 동아시아의 진정한 패권자가 돼요. 일단 중국 한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있다고 써볼게요. 우선 이 한무제도 중국 진시황처럼 흉노를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중요하니까. 흉노를 북방으로 몰아내버려요. 흉노를 축출, 몰아내버려요. 하지만 이때도 똑같이 흉노를 정벌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흉노를 몰아내고 난 다음에 흉노가 차지하고 있던 서역길을 이 한나라가 가지게 돼요. 장악하게 되고 이때 한나라에서 서역으로 비단을 수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길이 그때부터
비단길이라고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흉노를 정벌 한 건 아니에요. 흉노가 아직까지도 계속 이 중국 한무제에게도 골칫덩어리로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골칫덩어리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어 한번 써볼게요. for, for, 누구를 견제? 흉노를 견제할 목적으로서 중국 입장에서는 서북방 지역에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대월지 알 필요 없어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흉노 뒤편에 있던 나라와 동맹을 맺으러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그 사절단이 바로 장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장건이 서역, 중국 입장에서 서쪽으로 원정을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이 흉노를 견제하기 위한 이 동맹 제안을 위한 서역 원정은 실패해요. 그 나라와 중국이 동맹을 못 맺거든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돌아오는데 하지만 그 갔다 온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바탕으로 비단길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장건은 비록 동맹의 결과는 가져오지 못했지만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서방으로 비단길이 개척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역사와 또 관련된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최초의 역사가 뭐죠? 고조선이죠. 고조선이 누구에게 멸망하냐면 맞아요. 중국 한해 침입을 당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중국의 황제가 바로 한무제예요. 한무제가 우리 한국을 치게 돼서 한국을 쳐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우리 고조선의 옛 지역에 몇 개의 군을 설치했다라고 혹시 기억나나요? 네, 맞아요. 4개의 군을 설치했다고 해서 한사군 시대가 돌아가게 돼요. 한사군 시대.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고조선 왕조가 한무제에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우리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베트남에는 무슨 나라가 있었냐면 남비엣이라고 하는 우리 베트남을 비에트남이라고 하는데 그 비에트남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남비엣이라는 국가가 있었는데 한무제가 또 여기도 정복을 해버려요. 여기를 정복을 하고 여기다가 9개의 군을 설치해요. 우리는 몇 개? 우리는 4개 설치했는데 여기는 9개의 군을 설치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전부 다 정벌한 사람이 한무제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황제로서 즉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정복왕이라고 불릴 만큼 한무제 때 중국의 강성함이 동아시아 전체로까지 확대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한무제 때 한고조 유방 때는 군국제를 실시했다고 했죠. 이 한무제 때는 9년제가 전국으로 확대돼요.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유교를 관학화해요. 유교를 관학화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유교를 국가 학문으로 지정했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정복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돈이 많이 부족하겠죠. 돈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의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소금과 철을 전매하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담해가지고 국가만 팔아서 수입을 창출하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냐 생각하는데 지금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오히려 이 사업은 이 중앙정부를 강화하게 되는 그런 일이에요. 또 이 전환시대 때 딱 한 가지만 더 쓰면 유명한 역사책이 만들어져요. 유명한 요 한무제 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요 시기에 그냥 필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밑에다 쓰면 되는데 선생님 필기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요 왼쪽에다 써볼게요. 요때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가 요 전환 시절에 만들어지는데 이 사마천의 역사책 서술 방식이 동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 사마천의 사기의 역사서 서술 방식을 기전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약간 TMI 같지만 하여튼 이런 역사 서술 방식이 한국이나 일본에 또 이 베트남에 전파되기에 이르릅니다. 자, 이렇게 전환시대를 한번 알아봤고
중간에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 신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누가 세웠는지 정도만, 요 왕망이라는 사람이 세웠다.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돼요. 여기 뭐 대토지 소유를 제한하고 뭐 왕전제라고 하는 토지제도를 실시해서 이 국가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에 의해서 이 신나라가 금방 단명하게 돼요. 단명하고 난 다음에 후안에 누가 등장하냐면 광무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광무제. 황제 이름이에요. 광무제. 이 광무제가 등장하고 뭐 이때 딱히 시험 문제에 알아둘 만한 뭐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후한 때에 또 유명한 역사서가 하나 만들어져요. 역사서가 뭐냐면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 광무제 때 한 건 아니에요. 반고라는 사람이 쓴 한서라는 역사책과 체륜이라는 사람이 제지법. 체륜의 제지법. 제지가 종이 만드는 기술. 일들이 여기서 발명이 돼요. 우리 중국의 4대 발명품이라고 하면 화양, 나침반,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화양, 나침반, 그리고 뭐 하나 있는데, 선생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제지법집이 하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한과 후한 시대를 한번 알아봤고, 그 이후에 이제 한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 한나라가 이 환관들에 의해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그런 혼란한 시기로 이 빠져들게 되고, 이 환관들에 의해서 농단되는 이 중앙정부의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각 지방의 호족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가 바로 삼국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 삼국시대 때는 특별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빈 공나로 넘어가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오늘 수업 이제 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요 내용들을 한번 선생님이 일단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공책 밑에 부분 남겨두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필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오늘 수업한 내용을 지워보고, 자, 이렇게 우리가 중국 고대 역사를 한번 공부해 봤는데, 자, 그러면 이 당시에 한국과 베트남, 일본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한국, 베트남,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기 전에 진나라 때 등장했던, 한나라 때 등장했던 흉노에 대해서, 자, 여기 여러분들 쫙 필기가 돼 있죠? 그 아래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쓰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필기를 하시면 돼요. 우선 왼쪽에 흉노라고 하왕조 라인 맞춰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하왕조 라인 맞춰서 쓰시면 돼요. 흉노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흉노는 말뜻이 되게 흉측해요. 흉자가 이게 흉측할 흉자, 노자가 노의 노자예요. 이 나라명, 민족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이 중국인들이 그들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인데, 흉노 자체의 역사책, 역사 기록이 없기 때문에 중국 역사서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이들을 흉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도 상당히 강력한 왕권, 강력한 국가를 구축해놨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 유목민, 오랑캐라고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도 상당히 중국 왕조를 괴롭힐 정도로 힘이 강력했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자, 그럼 흉노가 시험 문제에 정답이 되는 경우, 혹은 시험 문제 나올 경우 지문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선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선우. 자, 선우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선우는 중국 왕조의 왕이란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혹은 왕, 혹은 진시황이 부르던 황제. 요 용화. 흉노에서 우두머리는 무어라 부른다? 예, 선우라 부른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것만. 그리고 이 흉노가 언제 중국 왕조와 부딪혔냐? 라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우선 요 라인 잘 맞추셔야 돼요. 진 때 중국과 한번 싸웠죠? 요 진 왕조 특징에다가 선생님이 흉노를 축출했다는 내용도 썼지만 요 밑에 라인에다가 요 흉노 라인에다가 요때 한번 중국과 한번 싸웠다는 거, 진나라와 한번 싸웠다는 거,
요 표시 한번 해두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 무엇이 축조가 되었다? 만리장성이 축조가 되었다. 자, 요거 흉노가 만리장성을 세운 게 아니고 진시황 때 흉노를 축출하고 흉노의 재침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이란 것이 축조되었다는 것.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알았죠? 그리고 흉노가 다시 한번 중국과 언제 만나죠? 그렇죠. 이 전환 시기에 만나죠. 한고조 유방 때 만나죠. 한고조 유방 때 한고조 유방이 흉노를 정발하려 갔다가 개망신을 당하죠. 여기 다시 한번 vs 그 개망신 당하는 사건이 평성의 치라고 하죠. 평성의 치. 평성의 치. 이때 평성의 치라고 한고조 유방이 사로잡히고 매년 공물을 갖다 바치는 식으로 타협을 받다는 것. 요가 알아봤죠. 자, 요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흉노 문제는 전부 다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고대사에서 중국 북방 지역에 있었던 흉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자, 이제 우리나라 역사 한번 알아보죠. 우리 한국 알아보면 우리 역사 최초의 왕조 뭐죠? 예, 고조선이죠. 언제 세워졌냐면 기원전 2333년에 세워졌어요. 하 왕조보다 뭐 더 먼저 세워졌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2334년에 고조선이 세워졌다는 게 약간 불분명해요. 이 기록상에 그냥 한 줄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고조선이 세워진 거 한가운데다가 고조선 이렇게 쓰세요. 이건 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고조선의 역사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라고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단군조선과 위만조선. 위만이라는 사람이 고조선의 통치자가 되었던 시절이 있죠. 위만, 어디서 왔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중국에서 왔어요. 중국에서 온 위만이 고조선의 통치자가 되는 다음에 우리 한반도에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되었다는 거, 우리 이거 한국사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자, 위만이 그러면 언제 왔느냐? 위만이 바로 언제 왔냐면 이 진나라 기원전 194년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진나라 넘어서서 초한대전 엄청나게 싸우고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할 즈음, 요때 위만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변방의 장군으로서 있다가 고조선의 우두머리 당군한검을 몰아내버리고 위만이 최고 통치자가 된 시기가 바로 요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한 요 즈음이에요. 요즘 요 부분이겠죠. 자, 요 부분 라인 맞춰가지고 요 부분 이때 고조선에 위만이 와가지고 위만 어디서 왔다 그랬죠? 중국에서 왔다 그랬어. from 중국.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의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 위만조선. 자, 위만조선 특징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문화가 등장했다? 철기 문화가 보급이 되었다. 철기 문화가 보급되었다는 거. 그리고 위만조선의 특징은 중개무역으로 먹고 산 나라였어요. 중개무역으로 먹고 산 나라였어요. 이 중개무역으로 동아시아에서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려고 하니까 이때 위만조선을 누가 침략해요? 한고조 유방 다음에 한무제가 침략을 하는 거예요. 한무제가 침략을 해서 이 위만조선을 멸망시켜버리죠. 멸망시켜버리고 자, 여기에서 요 전환에 누가? 한무제가 침략하게 되고 이때 우리나라의 한사군 시대가 되는 거예요. 한사군 시대. 자, 이게 너무 어렵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고조선은 단군조선, 위만조선으로 나눈다고 했죠. 단군조선에서 위만조선으로 넘어가던 시절이 바로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할 즈음, 이때 위만이 고조선으로 넘어와서 고조선의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는 거. 하지만 위만조선은 한무제의 침략으로 결국 멸망했다는 거. 요거 한번 알아본 거예요. 자, 좀 더 가볼까요? 좀 더 갈까요? 한사군 시대 때 이 한사군들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몰아내게 되는데 요때 멸망한 고조선의 후예들이 각기 나라들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 나라가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 되는 거예요. 이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 결국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통폐합이 되죠.
그 고구려 백제 신라로 통폐합된 시절이 바로 AD 1세기 즈음이에요. AD 1세기 즈음이고 결국에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있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삼국시대. 우리는 여기 위초고인데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국의 역사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해볼게요. 일본. 자, 일본은 우리보다 역사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뭐라 그랬죠? 새끼줄 무늬의 문화라고 했는데, 예, 조몬 문화라고 해요. 조몬 문화. 우리 왕조, 중국이나 우리나라 왕조 있을 때 아직 일본은 왕조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신석기 문화. 그러다가 일본의 청동기가 언제부터 발전했냐면 기원전 3세기. 기원전 3세기라고 하면 요즘이에요. 요즘부터 야요이 문화라고 청동기 문화가 발전하게 돼요. 야요이 문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청동기 문화인 야요이 문화는 일본 내재적으로 혼자 발전한 게 아니고 누구의 문화 전파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 한반도, 우리 한국에서 일본의 전파 문화예요. 그럼 일본에선 한반도에서 건너온 이 사람들을 뭐라 불렀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다를 건너서 온 사람이라고 해서 건널도자, 올레자, 사람인자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들에 의해서 야요이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청동기만 전파됐고 여기다가 플러스 철기와 벼농사 문화도 이때 전파가 돼요. 우리 한국에 의해서. 자, 좀 더 가볼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일본은 언제 제대로 된 국가가 나오냐면 요 시기. 중국의 삼국시대 있죠? 요 시기. 자, 라인 맞춰볼게요. 요 삼국시대 때 야마타이국이라고 있어요. 야마타이국. 이 야마타이국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특이하게 왕이 아니고 여왕이었어요. 여자가 왕이었어요. 히미코 여왕을 중심으로 탄생한 야마타이국이 있었는데 이 야마타이국이 어느 정도 강성했냐면 처음으로 중국의 사조를, 처음은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이게 잘못인데 그 전에도 한번 있었는데 중국의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한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이때 히미코형의 야마타이국이 삼국시대에 어느 나라에게 사절단을 보냈냐면 우리 삼국시대의 메인이 어느 나라고 했죠? 예, 위나라요. 위나라. 이때 위나라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위나라에서 금도장을 보내줬어요. 금도장이라고 친위외왕. 위나라가 친히 외나라의 왕에게 전달해줬다는 금인이에요. 금도장이에요. 금도장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요만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본 국가가 국제적으로 처음 입증받았다라고 하는 거. 위나라로부터. 마지막으로 베트남 해볼게요. 베트남. 자, 베트남 최초의 국가는 반랑국이라고 있어요. 반랑국이라고 있는데, 반랑국이라고 있는데,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돼요. 이 반랑국을 이어서 어느 나라가 나름 공식적인 최초의 왕조로 인증받느냐면, 요 진나라 진시황 때 장군이 있어요. 중국 장군이 있어요. 이 중국 장군이 요 베트남 지역을 정벌하러 가다가 나라를 하나 세워요. 요 진나라 요 말기, 요 시기. 진나라에서 초한 시대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남비엣이라고 나라가 하나 건국돼요. 이거 누가 건국했냐면 이거 발음이 좀 힘들어요. 발음이 밑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한번 올려볼게요. 보이나요? 아이고. 너무 올린 것 같네요. 요 진에서 초한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진나라의 장군
파견돼 가지고 남비엣이라는 나라를 공격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찌에우다. 찌에우다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예요. 나야.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얘네 나라가 이 남비엣도 누구에게 멸망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 한무제에게 또 멸망하게 돼요. 한무제에게 기원전 111년에 멸망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베트남에 9개의 군이 설치돼요. 베트남 역사는 그리 어찌 보면 비중이 작은 이유가 베트남이 이때 남비엣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고 중국의 지배를 받은 다음에 1000년 동안, 무려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중국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국가고, 그래서 동아시아 역사에 포함되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중국 문화를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문화를 가장 깊게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내용 했어요. 오늘 동아시아 문제, 동아시아 수업의 키포인트는 바로 중국 전한시대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요 사람, 한무제예요. 요 한무제 씨 할 때 복잡하게 연결된 거. 오늘 공부한 내용들 상당히 많은 내용이지만 반드시 연습장에 한번 써보셔야 돼요. 요 부분이 동아시아사 수능 문제에 3번 아니면 4번, 혹은 2번 아니면 3번으로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바로 한무제가 키포인트고, 중국 고대 발전사에서 한국, 일본, 베트남, 또 흉노가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발전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동아시아 수업 4번째 강의였나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